이거 성공하면 나한테 50만 달러 떨어지는 거 알지? 그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다 그만둬도 돼. 이제 넌 그냥 나랑 평생 행복하게 살 고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 좀 죽이게 도와줘. 캐나다의 아주 조용한 주택가에서 단 한 번도 A학점을 놓친 적이 없던 약대생 엄친딸에 의해서 부모가 귀환들한테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11월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실제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 오프토키에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겠습니다. 자,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중심엔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판입니다. 이 제니퍼의 아버지는 한판, 어머니는 비크 하판이었고요. 중국 혈통을 가진 베트남 태생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베트남 내부의 여러 혼란들, 정치적, 사회적 혼란들을 피해서 1979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진짜 맨손으로 캐나다에 갔던 거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했고요. 딸 제니퍼 판, 아들 펠릭스 판을 낳습니다. 두 분 모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취직을 했고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금형 제작 전문 기술자, 어머니는 자동차 부품 조립공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과거 7, 80년대 캐나다는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문화에 썩 친화적이지 않은 나라로 나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많이 받았다는 여러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 부부는요,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품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20년 정도 진짜 본인들의 그런 모든 시간과 열정 그리고 젊음을 갈아 넣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고요. 그 결과 2004년에 토론토 시내 스카버러의 작은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토론토의 부유한 도시 마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차고가 2개 딸린 2층 주택을 샀는데 고급 자동차 2대도 같이 몰았대요. 아버지는 벤츠, 어머니는 렉서스 세단을 각각 몰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이들의 집값이 대충 한 70만 캐나다 달러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게 당시 토론토 평균 주택 가격보다 한 50% 이상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캐나다 드림을 이룬 성공 사례였던 거죠. 이 부부가요. 하지만 이들의 이 성공이 자녀들에겐 결과적으로 진짜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너네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자녀들한테 걸기 시작했거든요. 딸 제니퍼는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의 어마어마한 교육열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판 부부한테 이 교육이 유일한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들은 언어 장벽에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자녀들만큼은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예체능계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프로로 성장을 해서 이 캐나다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살길 바랬던 겁니다. 부모님은 제니퍼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무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만지게 했고요. 매일같이 서너 시간씩 연습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나옵니다. 지역 피아노 콩쿠르에도 계속 출전을 시켰는데 또 신기하게 대회에서 입상은 꽤 어렵지 않게 할 만큼 실력이 출중했다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피겨스케이팅도 같이 시킵니다. 근데 목표가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때가 이제 제니퍼가 성장해서 한 23살쯤 될 나이거든요. 이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목표를 가지고 시킨 거예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매일 밤 10시까지 꼬박 스케이트를 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의 다른 과목 과제 같은 거, 숙제 같은 거 다 하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죠. 진짜 혹독한 일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피아노 실력에 못지않게 피겨 스케이팅 실력도 진짜 출중했대요. 그래서 지역 대회에서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면서 무릎 인대 부상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꿈은 접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부모님은 제니퍼에게 학업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피아노를 다시 치게 만들고요. 학교에선 모든 과목에서 무조건 올 A 성적표만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애는 당연하고요. 뭐 친구의 그 크고 작은 모임들, 뭐 댄스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참가 절대 안 된다. 모든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그 학교 끝난 제니퍼를 마중 나갔대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사적으로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런 거를 그냥 원천 봉쇄를 한 거죠. 심지어 가족여행을 제외하고 친구들하고 외박 절대 안 된다. 결혼 전까지 안 돼.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판 가족을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집안이라고 회상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선 자녀들한테 정말 엄격하고 매우 통제적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니퍼는 언제나 부모님의 이 높은 진짜 미친 기대치를 초과 달성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성적표에는 항상 A가 찍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사실 전부 제니퍼가 위조를 했거든요. 사실 제니퍼의 학교 성적은 보통 7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C를 받았고요. 가끔 잘 받았다면 B가 나왔대요. 음악만, 뭐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쳤으니까 이 음악 과목만 본인 실력으로 실제로 A를 받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특히 미적분학에서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졸업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라이어슨 대학교 조기 입학도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부모님께 드디어 나 합격했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조기 입학을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합격증, 입학 증명서 이것도 같이 위조를 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 그 주인공 누구죠? 디카프리오 아닐까요? 아니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제니퍼인데 이제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라이어슨 대학교 공사학번 학생인데요. 이렇게 연기를 시작한 거죠. 전공은 과학, 사이언스로 마쳤습니다. 실제로 라이어슨 대학교에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같은 이런 과학과가 있어서 크게 의심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니퍼는요, 포토샵으로 성적표를 만들어내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그 학자금 대출 서류까지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학비는 너의 힘으로 할 거니? 뭐 이렇게 여쭤보실 걸 대비해서 미리 철두철미 다 준비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와서 도서관이나 카페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갔대요. 오래 쳤던 이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상당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마컴은 워낙 교육열도 높고 잘 사는 부촌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나 봐요. 자녀들의 그 피아노 과외의 수요가. 그래서 이 과외를 통해서 용돈을 벌었고 이 돈을 잘 모아서 장학금이라고 학교에서 준 장학금이라고 부모님께 포장해서 막 자랑까지 했대요. 2006년엔 아예 토론토 대학교 약학과로 드디어 나 편입했어요 라고 또 거짓말을 놨습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은 사실 처음에는 제니퍼가 의사로 성장하길 바랬는데 이게 실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 그럼 차선책으로 약사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거를 정말 많이 희망을 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 약학대는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2년의 대학 과정을 마친 뒤에 입학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어슨 대학교, 아까 그 전공이 과학 과목이었죠. 과학을 전공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론토 대학교 약학과에 아주 떳떳하게 편입했다는 스토리를 쫙 짜낸 겁니다. 이 제니퍼가요. 약대생 신분증도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착 차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 교과서도 막 여러 개 샀대요. 양리학 관련 그런 비디오도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항생제 작용 메커니즘 뭐 이런 과목, 심혈관 약물의 부작용, 이렇게 실제로 약학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납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성적표 위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대학 생활까지 완전 가짜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니퍼인데 한 6년간이나 이런 이중 생활을 쭉 지속해온 겁니다. 아니 이런 머리로 이런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을 속일 거면 그냥 진작에 공부했으면 이미 입학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짓된 이중생활 뒤에는요, 절대로 부모님께 평생 걸려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니퍼보다 1살 연상인 남자친구 다니엘 웡의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중국 필리핀계 혼혈이거든요. 보스턴 피자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그 소량의 마리화나를 뒷골목에서 이렇게 간간히 거래하면서 부수입을 챙기던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아우디를 살 수 있었는데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아우디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요타로 차를 바꿨다고 나옵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이렇게 놀고 있다가 경찰에 한번 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다니엘의 차에서 반 파운드, 그러니까 한 220에서 230g 정도 되는 마리화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아, 이거 내 차고요. 그거 제 거 맞아요.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이 다 한 거라고 이렇게 총대를 맸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벌인 일인데. 이걸 굳이 의리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밴드부 유럽 여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니퍼파는 거기서 플루트를 연주했고 다니엘은 트럼펫을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공연장에서 제니퍼가 갑자기 이 심한 천식 발작을 막 일으키며 쓰러졌대요. 그때 다니엘이 그녀를 이렇게 들쳐업고 공연장 밖으로 나와서 이 호흡을 막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옆에서 완전히 이렇게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돌봐줬다고 합니다. 제니퍼는요, 나중에 그가 말 그대로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라고 회상을 합니다. 제니퍼는요, 다니엘한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와 대화하고 문자하고 심지어 그냥 옆에서 다니엘에게 숨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원숭이 인형을 좋아해서 다니엘은요, 그녀를 먼키 아니면 뭐 먼크 이렇게 서로의 애칭까지 불러가면서 완전 깊은 사랑에 푹 빠져 지내왔던 거죠. 이제 거짓으로 약대생이 딱 됐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강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할 게 진짜 산더미예요. 그래서 룸메이트 집에서 좀 얹혀 살면서 주말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거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다니엘하고 몰래 주말에 동거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집에서 항상 통제받으면서 살았던 이 제니퍼한테 다니엘, 이 남자친구는 인생 유일한 탈출구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거짓말에는 결국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제니퍼는요, 어느 날 부모님께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면서 토론토 아동병원 혈액검사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근데 이때부터 부모님이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던 딸이 병원 신분증 물론이고 병원 유니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약학대 졸업식 때는요, 아니, 티켓이 부족해서 부모님 참석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자녀의 졸업식에 부모님이 참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 우리가 그 졸업식 그 티켓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석을 못한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비크하파는요, 딸을 몰래 미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토론토 아동병원까지 몰래 따라가요. 근데 제니퍼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뒤따르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를 금방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 대기실로 숨어들었대요. 거기서 한 5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간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엔 어머니가 제니퍼가 주말마다 동거한다고 이야기했던 룸메이트, 이름이 토파지래요. 이 토파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없는 번호로 나오죠. 이 토파지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입학증, 학생증, 그 등록금 통지서, 뭐 장학금 내역,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딸이 그동안 위조해왔던 거짓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 자신들을 수년간 진짜 치밀하게 속여왔던 딸한테 충격과 배신을 느낀 부모님은요, 제니퍼한테 딱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집에서 완전 감금돼야만 한다. 학교 수업 때만 외출을 허용한다. 당연히 남자친구 다니엘하고는 즉시 결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현재 너의 생활 오케이, 유지, 인정. 근데 우리 가족하고는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을 끊으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모든 지원은 중단된다. 골라 제니퍼. 부모님이 이렇게 딱 두 가지만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니퍼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니퍼는요, 유급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휴대폰하고 노트북은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그 후부터 2주 동안 완전히 압수당했대요, 부모님한테. 그 뒤로는 엄마 아빠 감시 하에서만 휴대폰, 노트북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제니퍼가 몰던 차량의 그 주행 거리까지 항상 확인했대요. 그래서 행선지를 파악했답니다. 오늘 11km 운전했네, 제니퍼. 너 학교까지 5km잖아. 5km, 5km, 10km. 1km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살피신 거예요. 더불어서 너 다니엘하고 헤어졌니? 이거를 진짜 매일같이 캐물었다고 합니다. 딸이 이 남자친구 다니엘하고 연락하지 못하도록 매일 전화 기록, 문자 내역, 심지어 SNS까지 계속 파악했대요. 당연하게도 이들이 8년간 연애했잖아요. 부모의 그런 어떤 통제나 이런 만류로 하루아침에 정을 끊어내긴 이거는 사람이라면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8년이면 거의 한 3,000일 가까운 시간을 만났는데 이 제니퍼의 부모님은 다니엘을 그냥 대놓고 무시를 했대요. 낮은 학력에 불안정한 수입원에 그 뒷골목에서 마약 거래, 그 마리아나 막 팔았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부수입 올렸던 전력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내 딸 제니퍼 감히 네가 만난다고?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파악을 하셨던 거죠. 다니엘은요, 단 한 번도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제니퍼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실만 갖고 봐도 제니퍼의 부모님이 이 남자친구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는 바이죠. 이 시기 아버지가 제니퍼한테 한 말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만 네가 다니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만큼 다니엘하고 만나는 거, 죽기 전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섬뜩한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딸한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다니엘의 존재까지 부모님 귀에 들어간 그 시점으로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어찌 1년간 계속 만남을 지속해 오긴 해요. 근데 2009년이 딱 넘어가면서 다니엘한테도 한계가 왔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이 그 여러 가지 보여준 그런 수많은 제약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못나서 굳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제니퍼를 사랑해도 난 도저히 못하겠다. 완전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요, 제니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니퍼,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어. 너의 부모님께서는 평생 절대로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 정말 지쳤어. 너도 지쳤잖아. 그래서 우리 둘을 위해서 이제 정말 그만하자. 그리고는 곧바로 크리스틴이라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좀 문제 같아요. 좀 텀을 뒀어야 되는데 너무 바로 환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 크리스틴은요, 다니엘이 보스턴 피자에서 매니저로 일할 당시에 알게 됐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옵니다. 제니퍼와 달리 가족의 반대 당연히 없었고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다니엘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제니퍼는요, 아주 충격적인 거짓말들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내가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어. 낯선 남자가 나를 현관까지 쫓아왔어, 우리 집. 그래서 나를 막 범하려고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넘은 심각한 말뿐만이 아니라, 아니, 어느 날은 내가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총알이 든 봉투를 발견했어.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글씨로 너 다니엘한테 계속 연락하면 이 총알을 네 머리통에 박아 넣을 거야. 나 크리스틴이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이 편지를 보고 나 진짜 기절할 뻔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크리스틴이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이런 잔인한 여성이다. 이걸 이렇게 까내리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말들을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한 이 제니퍼 특유의 그런 거짓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니엘의 마음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아니, 저 같아도 치가 떨리고 막 이골이 날 것
것 같아요. 진짜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가는 이 다니엘 마음을 확인한 제니퍼는요. 결국 어느 날 이 모든 이 원인 제공자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게 이르릅니다. 그 두 분만 없었더라면, 아니 엄마 아빠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내가 다니엘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진짜 자유롭게, 어떤 제약 없이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니엘의 그 사랑을 내가 평생토록 잘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부모님이 내 앞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이 이별의 원흉을 부모님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아니 부모님이 사망하면 보험에 유산까지 더해서 한 50만 캐나다 달러가 내 앞에 생기네? 이 사실까지 알게 돼요. 50만 달러? 아니 이 돈이면 다니엘이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그런 뭐 마약 거래 같은 거, 그런 위험한 일 다 그만두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나에 대한 고마움이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나와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50만 달러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주 무서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제니퍼는 다니엘한테 실제로 이 모든 스토리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나 50만 달러 틀림없이 수령할 수 있어. 너 알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선 너의 도움이 하나 필요해.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답니다.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겐 히트맨, 킬러죠. 히트맨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너가 히트맨 섭외를 담당해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니엘은요, 머릿속으로 제니퍼의 이런 재회 요구들을 살짝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내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히트맨을 붙여주면, 일이 잘 풀리면 50만 달러가 생길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렇다면 나도 그 돈을 어느 정도 제니퍼 눈치를 보면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얼마나 이런 금전적인 동기에 무게를 두고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이후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명확히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요,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히트맨들을 섭외할 인물들을 찾아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램포드 로이 크로포드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대가를 다니엘한테 요구하진 않았대요. 크로포드가 알선한 두 명의 히트맨이 있어요. 데이비드 밀바가남이라는 인물, 그리고 에릭 숀 카티라는 남자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이 사건 전까지는 아는 사이는 아니었대요. 부모 한 명당 5,000달러씩 받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총 10,000달러를 받고 이 일을 벌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은 제니퍼한테 유심카드하고 이 아이폰 공기계를 건네요. 그러면서 평소 사용하던 네 폰은 버리고 선불폰으로 크로포드와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흔적이 남지 않길 바라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겠죠. 그렇게 또 며칠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니엘도 제니퍼도 복잡한 감정들이 막 교차한 거예요. 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일을 벌이는 게 맞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2010년 11월 2일이 돼요. 살인사건 6일 전입니다. 다니엘은요, 제니퍼한테 직설적인 문자를 하나 띡 보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크리스틴에 대한 나의 마음은 네가 나를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의 크기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안해. 항상 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볼게. 다니엘이 크리스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완전한 이별을 제니퍼한테 선언한 거예요. 이에 제니퍼는요, 완전히 거의 패닉 상태가 됐대요. 손바닥에 막 땀이 막 벌벌벌 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문자를 다니엘한테 쏟아냅니다.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 내가 너 없이 못 사는 거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널 놓치면은 나 진짜 숨도 못 쉬어. 나 이러다 나 죽는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피력한 거예요, 문자에다가. 다니엘은 이에 큰 반응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제니퍼는 어느 날, 그러면 우리가 고용하기로 한 그 히트맨들 있잖아. 킬러들, 그거 취소해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니퍼가 이 히트맨 고용을 번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범행의 가장 큰 동기였던 내 남자친구 다니엘과의 사랑. 우리 둘만의 미래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죽임으로써 그 50만 달러를 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미 네가 원했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야. 이제 이 히트맨들을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실행해야 돼. 라는 답변을 보냅니다. 이미 범행 계획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0년 11월 8일 저녁, 그 소란한 밤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죠. 제니퍼는요, 라인 댄스 수업을 열심히 받고 9시 반쯤에 집에 돌아온 어머니, 비크 하판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엄마 왔어요? 그리고 1층 현관으로 가요. 문 잘 잠겼나 하고 열고 닫습니다. 단속을 하는 척을 하면서 잠금 장치를 열어둬요. 평소라면 탁탁탁탁 잘 잠궜을 그 문을요, 일부러 범인들이 밖에서 쉽게 열 수 있게끔 다 풀어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명을 껐다 켰다 반복해요. 밖에 있는 히트맨들한테 자, 이제 들어와도 돼,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잠시 뒤 보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히트맨 중 한 명한테 게임 타임이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합니다. 살인 계획의 본격적인 개시 신호인 거죠. 이 게임 타임이요. 얼마 뒤 판의 부모님을 죽이기 위한 공범들이 현관문 앞에 딱 섭니다. 기존 계획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3명입니다. 머리가 3개야. 총 3명의 이 살인마들은요, 검은 복장, 검은 마스크, 그리고 무장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끝낸 모습입니다. 데이비드 밀바가남, 에릭 숀 카티, 그리고 또 한 명의 침입자는요, 잠금 장치가 풀려있는 현관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어요. 마치 우리 집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들어섭니다. 3명의 침입자들은 집안 구조를 미리 파악한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여요. 거실로 갔죠. 그때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 비크 하판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지릅니다. 고함을. 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죠. 침입자 중 한 명이 어머니한테 딱 총구를 겨누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해. 돈 어디 있어?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온몸은 떱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른 인물은 바로 본인의 딸이었어요. 제니퍼의 안전이죠. 제발 우리 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돈이 필요하시죠? 다 드릴게요. 통장, 카드 다 저기 있고요. 제 차도 가져갔어요. 제 차 키는 저기 식탁 위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꿇고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이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 그녀를 겨냥하고 있는 이 히트맨들. 이 히트맨들은 돈을 노린 강도 행각, 이거는 그냥 위장이었잖아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 부모님의 살해였잖아요. 가팔라지는 이 어머니의 숨소리 앞에서 3발의 총성이 온 집안을 가르게 됩니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비크 하파는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때 2층에서 아버지 한 판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이상한 걸 순간적으로 목격합니다. 아니, 딸이 이런 미친 상황 속에서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히트맨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막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찰나에 본 거죠. 아니, 집에 쳐들어온 괴한들한테 방금까지 멀쩡히 살아계시던 나의 어머니가 눈앞에서 총 맞고 사망한 거잖아요. 거의 일반인 같으면은 기절하지 않을까요? 완전 쇼크해서. 너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치는 아버지를 보고 침입자 중 한 명이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곧장 발사하죠. 얼굴, 눈 근처를 맞았대요. 어깨, 복부, 이렇게 3 부위에 총을 맞고 아버지 역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내 바닥에는요, 번져가는 이 부모님의 핏자국, 그리고 싸늘한 이 피냄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 거짓말 같은 적막한 정적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범인들이 집을 유유히 떠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흘렀을 때 제니퍼가 직접 911, 911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엄청 떨리고 격앙되었지만 그녀의 신고는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다 전달이 됩니다.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엄마 아빠가 총에 맞고 사망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천운이 따라서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뒷손으로 해서 휴대폰을 꺼냈고요. 지금
그 폰에 대고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당연히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이 제니퍼의 집에 도착을 하죠. 구급대원과 경찰이 거실로 갑니다.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은 채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수습해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리고 옆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한테 다가갑니다. 근데 구급대원들은 여기서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발의 총을 맞았잖아요. 심지어 한 발은 머리, 이 눈 근처를 뚫었단 말이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직 미약한 숨결을 내쉬고 있던 거예요. 곧장 구급대원들이 급히 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이송을 시킵니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죠. 한편 제니퍼 판은요, 경찰한테 자신이 당한 이 피해 상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강도들이 일단 3명이었습니다. 저를 2층 계단 난간에 이렇게 묶고요. 부모님을 위협했고 결국 총을 쐈어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끔찍했어요. 경찰은 제니퍼를 총 3차례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신문까지는 그녀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하나 둘 쌓이면서 수사의 시선은 점점 그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집안에 고가의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전자제품, 보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니 돈을 노린 범인들이 왜 현금 2,000달러랑 그 어머니의 차였죠? 그 렉서스 자동차 키만 갖고 갔냐는 거죠. 아니 진짜 돈을 노린 강도가 맞다면 왜 더 값이 나가는 이런 비싼 물건들을 그대로 뒀냐 이겁니다.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니퍼 판의 손목에 있는 이 결박흔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죠. 오랜 시간 동안 꽉 묶여 있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꽁꽁 묶여 있었다. 아니 그러기에는 이 손목에 남은 이런 상처나 어떠한 이런 반항흔 같은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경찰서에서 제니퍼가 자신이 어떻게 난간에 묶여 있는지를 이렇게 시연한 영상이 있습니다. They tied my upper arm Yes. around the banister, Yes. but my hands were bound together. So your hands bound together, and this is the arm that's the strings wrapped around against the banister? Mm-hmm. Okay, so now how can you get to the phone? And how do you make the phone call? 아, 이걸 보면 너무 허술하잖아요. 아니, 묶여있는데 다 움직여요, 위에는. 다 움직이고 엉덩이에서 휴대폰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누릅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스트레칭 아닌가요? 조카가 5살인데 이 조카한테 우리 놀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끈으로 한번 묶어볼래? 여기 내 손 뒤로 해가지고 한번 묶어볼래? 난간에? 아니 5살 조카가 더 꽉 묶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걸 경찰들이 모르겠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이게 허술한데요? 더불어서 최초 911에 신고된 통화 녹취 기록을 살펴보면 아니 제니퍼는 놀라고 격앙되어 있지만 수하게 되고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아까 이렇게 결박돼서 이렇게 통화했다면서요. 경찰관도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으니까 아니 손이 묶인 채 통화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소리를 쳤고 911 담당관의 목소리는 내가 스피커폰으로 들은 거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그 세 번째 의혹. 아니 히트맨 입장에선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제니퍼가. 우리의 범행 사실을 다 본 이 여자아이를 굳이 왜 살려두냐 이거죠. 여기 더해서 사건 3일째가 됐을 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충격적인 증언을 보탭니다. 이게 그야말로 빼박이었죠. 내가 총상을 입기 전에 딸이 히트맨들과 어떠한 그런 겁먹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오히려 딸이 명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제니퍼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911에 신고를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 집에 범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총을 맞아서 나 놀랐어요. 이렇게 놀란 연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통화 중간에 극적으로 아버지가 깨어나서 헬프라고 외쳤잖아요. 이건
전혀 제니퍼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 상황에 제니퍼는 진심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취됐던 겁니다. 이를 범죄 심리 분석가랑 여러 이 베테랑 수사관들은요, 제니퍼의 거짓말이 최초로 들통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제니퍼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게 완전히 명확해져요. 11월 22일 마지막 세 번째 신문이었고, 경험이 진짜 많았던 빌 게이츠 형사가 제니퍼를 신문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묵비권 고지를 받아요. 그녀가 이제 완전한 용의자가 됐다는 뜻이죠. 이 빌 수사관은요, 제니퍼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공감대를 막 형성하면서요. 당신은 한평생 부모님만을 위해 살았죠. 본인들의 그 높은 기대치,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제는, 이거는 당신 같은 24살 여성들이 받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14살, 더 나아가선 마치 4살 여아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짝 거짓말을 얹습니다. 아니, 거짓말 정말 많이 한 제니퍼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가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요, 이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나오네요. 우리는 위성으로 집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선을 다 이미 파악했습니다. 엑스레이처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 당신이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위성으로 들여다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게 다 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니퍼, 이제 시인해야 돼요. 더 끌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니퍼는 머리를 막 쥐어뜯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제니퍼의 얼굴에. 3시간 20분 걸렸어요. 드디어 제니퍼가 처음으로 시인을 합니다. 맞아요. 히트맨 고용 제가 지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의 자백,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점이었어요. 제니퍼는요, 이 히트맨들을 고용한 건 오케이, 맞다. 근데 진짜 목적은 자신을 죽이는 데 있었다. 저는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부모의 그 강압적인 그런 지도 밑에서. 그래서 히트맨들에게 강도로 위장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와라. 그래서 저를 쏴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그런 계약 조건을 어기고 갑자기 부모님을 죽인 겁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자살 의뢰를 히트맨들한테 했던 것 뿐이고, 부모님의 살해는 히트맨들이 멋대로 저지른, 그러니까 그녀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거였죠. 마치 자신도 피해자다, 나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고아가 됐다, 이렇게 포장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 다니엘과 116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50만 달러 유산 이야기를 했던 전화 통화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제니퍼가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방어막들은 전부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 제니퍼 판 사건의 재판, 제니퍼를 포함해서 5명의 공범까지 총 6명이 기소된 아주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제니퍼, 그리고 제니퍼 남자친구 다니엘, 그리고 브로커, 거기에 히트맨 3명까지 총 6명이죠. 경찰과 검찰이 모은 방대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 진술을 모두 다퉈야만 했습니다. 휴대폰 기록, 문자, 통화 내역,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자료까지 아주 치밀하게 심리가 됐고요. 피고인별로 변호 전략들이 다 다르게 세워졌습니다. 일부 공범의 건강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막 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배심원들 앞에서 공개하고 변론과 반론이 수없이 반복되었죠. 이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사건 발생 무려 4년 만인 2014년 말에 가서야 이들에게 선고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제니퍼 판 3명의 공범, 남자친구 다니엘 웡, 그리고 브로커 크로포드 모두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살인 개입의 정도와 무관하게 법원은요, 전원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동등하게 판단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었어요. 제니퍼는 8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40년 54살이 되었을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승인된다는 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자신의 이 선고를 듣고 제니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완전 흐느꼈대요.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무고하다,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는 히트맨한테 부모를 죽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동생 펠릭스 파는요, 혀를 내두르면서 누나를 평생 절대로 단 1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법원에 누나의 접근 금지 명령을 직접 요청해요. 제니퍼의 변호사들은 그래도 이건 좀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법원은 펠릭스 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제니퍼는 이 다니엘과의 연락도 영원히 금지돼요. 법원이 모든 공범들 사이에 연락을 금지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8년간 사랑했다던 부모님과의 목숨과도 바꾸고 싶었던 그 다니엘과 다시는 연락하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수감 생활을 쭉 하고 한 8년 반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2023년 5월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어머니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명령합니다. 아니, 이런 어이없는 이유가 뭐냐면 1심 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단한테 이 2가지 시나리오만 고려하라고 잘못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두 부모를 모두 살해하려 한 계획범죄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강도 사건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살인이다. 이 2가지만 고려하라고 배심원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단이 여러 번 주창했던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아니, 이들은 아버지만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니 죽음은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이거였죠. 아니, 되게 비싼 변호인단을 꾸렸나 봐요. 아니, 이거를 계속 여러 번 아주 날카롭게 주장을 했대요. 항소법원은 실제로 이 세 번째 가능성을 배심원들이 고려했다면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5년 4월 캐나다 대법원이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짓습니다. 결국 제니퍼와 공범들은요, 이 어머니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선 다시금 재판을 원점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배심원단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변호인단이 주장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모두 고려해서 다시금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재판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1급 살인은요,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고 2급 살인 같은 경우엔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최대 맥시멈 15년이나 일찍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가 걸려서 또 새로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버지 한 파는요,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제 아내를 잃었을 때 저는 딸도 함께 잃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 저 또한 죽은 거나 다름없죠. 제 딸 제니퍼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생각하고 언젠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부디 희망합니다. 그 일전에 아버지가 제니퍼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남자친구 다니엘하고 헤어져라.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기다리든지. 이 말을 들은 딸이 아니 실제로 본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총을 쏘게 만들었잖아요. 히트맨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자, 지금까지 제니퍼 판 살인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 지어진 그런 높은 기대치. 그걸 제니퍼는 실력으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년간 거짓말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킬 때 더 큰 거짓말로 막 덮으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니퍼만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이미 자랐을 거고요. 근데 부모를 살해할 생각은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면.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더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오프토끼였습니다.